지금 은행에 예금해둔 돈 정말 안전할까요?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뱅크런이라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한꺼번에 빼가는 그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에도 한국은행은 시장에 1조 5천억 원을 풀겠다고 했거든요. 평시라면 이런 조치들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나올 리가 없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금융시장의 진짜 이면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조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RP 매입입니다. RP는 환매 조건 부채권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비싼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린 뒤 나중에 이자 붙여서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일주일짜리 단기 대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갚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갚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0만 원을 다시 빌려서 100만 원을 갚아버리는 거죠. 장부에는 원금 상환 완료라고 찍힙니다. 깔끔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빚이 1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120만 원을 빌려서 110만 원을 갚고 또 그 다음 주에는 130만 원을 빌립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숫자를 직접 확인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5년 1분기에 RP 잔액이 0.5조 원이었어요. 5천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분기에 2조 원으로 4배가 뛰더니 3분기에는 4.5조 원, 4분기에는 무려 6.5조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불어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가능한 숫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중앙은행이 계속 수혈을 해주는 건데 수혈이 멈추는 순간 환자가 쓰러집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이 구조,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뭘 발표했는지 기억하시죠?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RP 매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RP는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지만 국채 단순 매입은 그냥 시장에 영구적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한번 풀리면 회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1조 원을 풀면 시중에 정말 1조 원만 도는 걸까요? 아닙니다.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그 돈이 은행을 돌면서 신용 창출이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일부만 남기고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면 가게 주인이 다시 은행에 예금하죠. 그럼 은행은 또 대출을 해줘요. 이렇게 돈이 뱅글뱅글 돌면서 불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통화 승수는 대략 14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RP 잔액 6~5조 원에 통화 승수 14배를 곱하면 약 91조 원이에요. 여기에 국채 매입 1.5조 원에 14배인 22원을 더하면 총 112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80조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린 셈이에요. 8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강남구 아파트 전체를 싹 쓸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이 정도 유동성이 공급되면 금리는 뚝 떨어지고 부동산이랑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가 내려가야 해요. 돈이 흔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빌리는 비용도 싸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요? 한국은행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한국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손님들이 좋아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손님들 반응이 이상해요. 공짜인데도 안 받으려 하고 오히려 옆 가게에 가서 웃돈을 주고 물건을 사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가게 곧 망하겠구나. 지금 저러는 건 마지막 발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이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얼마나 샀는지 아세요? 무려 20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채권을 사는 건 한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적 베팅입니다. 한국의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매수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이 뭔지 아세요? 바로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건물 지을 때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땅 사고, 인허가 받고 건물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죠. 문제는 이 PF 대출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 환자를 떠올려 보세요.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작은 종양이 발견됐어요. 이때 수술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회복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근데 이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 괜찮겠지. 좀 있으면 저절로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병원을 안 간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느새 4년이 흘렀어요. 지금 다시 검사해보니까 말기 암이에요. 온몸에 전이 돼서 이제는 수술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PF 대출의 현주소예요. 2022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부실이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때 땅을 팔았으면 원금 회수가 가능했어요. 구조조정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근데 정부랑 한국은행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다 해결돼. 이런 막연한 기대를 품고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시간을 번 게 아니라 병을 키운 거예요. 4년 동안 시행사들은 이자만 겨우 갚으면서 버텼는데 결국 자본이 다 잠식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땅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깡통 상태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쏟아붓고 있는 80조 원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좀비 기업들 연명시키는데 다 허비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난장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계를 202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입니다. 1만 2천 세대가 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였는데 분양가 문제로 사업이 좌초 직전까지 갔거든요. 시공사들이 발을 빼려 하고 조합원들은 패닉에 빠졌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고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어요.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한 거죠. 부실한 기업은 정리하고 거품은 빼고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아픈 치료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정반대로 갔습니다. 둔촌주공을 살려야 한다며 오히려 돈을 풀어버렸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다른 나라들은 참호하고 방어태세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만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파티를 벌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강남 집값이 폭등했어요. PF 대출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졌고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2022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던 문제를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한 번에 오판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지금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위기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을 그냥 파산시켜버렸습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던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당시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공포가 퍼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살릴 곳과 버릴 곳을
냉정하게 구분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돈을 넣고 가망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했죠.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서민들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미국 경제는 2, 3년 만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냈으니까 새살이 돋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살리려고 해요. 부실한 PF 사업장도 살리고 좀비 시행사도 살리고 다 살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커지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통이 무서워서 회피하다가 병만 키우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PF 대출은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RP 매입을 갑자기 끊으면 쇼크가 오니까 1년에 걸쳐 천천히 줄여나가야 하고요. 무엇보다 PF 부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구조조정 대신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불을 끄려는 게 아니라 소방 호스만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말 안 하는 불편한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억눌러 줄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여요. 정부는 아마 봐라, 괜찮지 않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도 무한정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국민연금의 여력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사줄 돈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해요. 자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뜁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 시장에 비상등이 켜질 겁니다. 2027년이 진짜 고비예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PF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시행사가 쓰러지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흔들리고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제2금융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되면서 한국판 실리콘베이 은행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때쯤 환율은 1,600원을 넘어 1,700원까지 치솟을 겁니다. 환율이 이 정도 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요. 기름값, 식료품값, 생필품값이 다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는 거죠.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맞이할 2027년의 모습입니다. 반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만약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충격이 불가피해요. 부실한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일부는 파산할 겁니다. 뉴스에서 연일 어느 시행사가 쓰러졌다. 어느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겠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집니다. 대략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건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15% 아픈 게 나을까요? 나중에 50% 무너지는 게 나을까요? 답은 명확하잖아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PF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안해하고 돈을 빼는 거죠. 근데 구조조정을 하면 카드가 다 까집니다. 부실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정리할 건 정리됐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신뢰가 회복돼요. 외국인 자본이 다시 들어오고 금리도 안정을 찾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숨통이 트이죠. 2027년이 되면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릅니다. 건전한 기업들이 싸진 자산을 사들이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돌아갑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까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투자인 겁니다. 미래를 위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먹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목을 잡는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정치적 일정입니다.
대선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표를 던져줄 유권자들한테 저 당선되면 구조조정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다. 좀 힘드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거철에는 과감한 결정이 나오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선책이라도 써야 합니다. 최소한 RP 매입을 더 늘리지는 말고 유동성 확대를 멈추는 선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요. 두 번째 변수는 글로벌 위기예요. 만약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터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가 휘청이는데 한국만 홀로 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허리띠 졸라매면 충격이 배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요. 단기 유동성은 공급하되 언제까지 어떻게 정상화하겠다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를 잃지 않아요. 세 번째는 안보 이슈입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거나 한반도의 긴장이 흐르면 경제 문제가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다고 판단하면 자본 이탈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율을 방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핵심은 하나예요. 완벽한 타임은 없습니다. 변수가 있다고 계속 미루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에요.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방향만큼은 구조정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뭘 하든 우리가 직접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3.5%를 뚫으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탈한다는 신호예요. 그때부터 달러 자산 비중을 30%에서 40%까지 늘려야 합니다. 만약 3.7%까지 올라가면 해외 자산을 절반까지 확대하세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1,500원을 넘기면 일단 생필품 재고부터 확보하세요. 수입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1,550원이 되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고 1,600원을 찍으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면서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한국은행 RP 잔액이에요. 월간 증가액이 2조 원 이상이면 불안 신호, 3조 원을 넘으면 부동산 매도를 고려해야 하고 5조 원 이상이면 현금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이에요.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데 그 비중이 25%에 가까워지면 방어선이 한계에 왔다는 뜻입니다. 25%를 넘는 순간 각자 도생 모드로 전환하세요. 다섯 번째는 뱅크런 조짐이에요. 예금 이탈 뉴스, 저축은행 부실 보도, 금감원 긴급 점검 같은 소식이 나오면 즉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하고 현금과 달러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건지 아니면 경제 계기판을 직접 보면서 대비할 건지. 아무것도 안 하면 2027년쯤 자산 가치의 30%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움직이면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달러를 산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징후는 이미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